아편전쟁은 제1장 서론. 아편전쟁은 19세기 중반 대영 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을 말한다. 제1차 아편전쟁 1840에서 1842과 제2차 아편전쟁 1856에서 1860으로 구분되며 두 전쟁은 모두 영국이 청나라에 대한 무역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것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 전쟁은 마약인 아편의 밀수를 금지하려는 청나라에 대해 영국이 무력을 동원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아편 전쟁의 결과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청나라는 영토를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영사재판권과 관세자주권을 상실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중화 질서는 뿌리째 흔들렸고 이후 서양 열강이 본격적으로 동양으로 진출하는 서세동점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중화권에서는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1840년을 백년국치의 시작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아편전쟁이 역사적 배경, 전쟁의 원인, 제1차 및 제2차 아편전쟁의 경과, 난징 조약을 비롯한 불평등 조약의 내용, 그리고 전쟁이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역사적 배경 1. 청나라의 대외 무역체제, 광저우 체제 18세기 청나라는 광저우, 광주, 한 곳에 항구에 한정하여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구통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외국 상인은 공행, 광동 13행이라 불리는 관어 상인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었으며 청나라 정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체제는 청나라가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중화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외국과의 교역을 천자가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적 행위로 간주했다. 영국은 이 폐쇄적인 무역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793년 맥카트니 사절단, 1816년 에머스트 사절단을 파견하여 무역 확대를 요청했으나 걸륭제와 가경제 모두 이를 거절했다.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요구가 천조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무례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2차 무역과 은의 유출 문제 18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홍차 음용의 풍습이 국민 전반에 보급되면서 중국산 차의 수입이 폭증했다. 영국은 차 외에도 비단과 도자기를 대량으로 수입했으나 청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모직물과 향료 등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렸다. 이 적자분은 은으로 지불해야 했기에 대량의 은이 영국에서 청나라로 유출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인도산 아편이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 벵골 지방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에 밀수출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공산품을 인도로 수출하고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로 수출하며 청나라에서 차를 영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삼각무역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교묘한 무역 구조를 통해 영국은 은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은을 회수할 수 있었다. 3. 가편의 범람과 청나라 사회의 파탄. 아편은 당나라 시대의 아랍을 통해 중국에 전래되어 처음에는 약재로 사용되었다. 명나라 때에 이르면 황실과 귀족 사이에서 미약으로 유행하기 시작했고 청나라 옹정제 시대에는 이미 일반인의 아편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나 영국이 저렴한 인도산 아편을 대량으로 밀수출하면서 아편 가격이 폭락했고 사회 취하층까지 아편에 손을 대게 되어 사회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편의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략 1800년에 약 4570상자였던 수입량은 1830년대에는 매년 3만 3천여 상자, 1839년에는 5만 350상자로 폭증했다.
아편 수입 대금을 은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약 6억량의 은이 중국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은 보유고의 급감으로 은과 동전의 교환 비율이 1, 800에서 1, 1500에서 2100까지 치솟았다. 이는 세금을 은으로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으며 지정은제를 근간으로 하는 청나라의 재정체계를 위협했다. 아편의 폐해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군대의 전투력까지 약화시켜 상당수의 관리와 군인이 아편에 중독된 상태였다. 제3장 임칙서의 아편 단속과 전쟁의 발발 1. 엄금론과 이금론의 대립. 아편 문제가 심각해지자 청나라 조정 내부에서는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에서는 아편을 합법화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은의 유출을 막자는 이금론이 제기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편을 엄격히 금지하여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엄금론이 주장되었다. 도광제는 결국 엄금론을 채택하고 1838년 12월 황직학사 림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광저우에 파견했다. 2. 임칙서의 아편 몰수와 폐기. 1839년 3월 광저우에 도착한 임칙서는 강경한 자세로 아편 단속에 나섰다. 그는 외국 상인들에게 보유 중인 아편을 모두 인도하고 향후 아편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상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임칙서는 외국 상관을 봉쇄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다. 결국 영국 상무감독 찰스 엘리엇은 약 2만 상자에 달하는 아편을 청나라에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임칙서는 몰수한 아편을 호문에서 공개적으로 폐기했다. 석회와 소금물을 이용해 약 3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아편을 소각한 이 사건은 청나라의 주권적 행위이자 마약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시각에서 이는 자국민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몰수한 것이었으며, 영국 산업 자본가들은 청나라가 무역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했다며 정부와 의회에 압력을 가했다. 3. 주릉 사건과 영국 의회의 전쟁 결의. 1839년 6월 말 구룡에서 술에 취한 영국인 수병들과 현지인이 충돌하여 청나라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측이 범인 인도를 거부하자 임칙서는 마카오를 봉쇄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무장 충돌이 본격화되었다. 영국 내에서는 전쟁의 명분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초선 위원이었던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의회 연설에서 이 전쟁의 원인이 극도로 부정하며 영국을 불명예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1840년 4월 10일 하원에서 실시된 전쟁 수행 예산 투표는 271대 262로 가결되었다. 영국 정부는 아편 무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의 자유와 영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원정군 파견을 결정했다. 제4장 제1차 아편 전쟁의 경과 1840에서 1842. 1. 영국 원정군의 북상. 1840년 6월 영국 원정군이 광저우 해역에 도착하면서 제1차 아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국군은 약 4,000명의 병력의 16척의 군함과 수십 척의 수송선으로 구성되었다.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의 해군력은 청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증기선을 포함한 영국 함대의 화력 앞에서 청나라의 낡은 범선과 구식화포는 무력했다. 영국군은 광저우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주산열도를 점령하고 텐진 해역까지 진출하여 베이징을 직접 위협했다. 놀란 도광제는 임칙서를 파면하고 기선을 흠차 대신으로 교체하여 영국과 교섭하도록 했다. 청나라 조정은 아편전쟁이 패배를 임칙서의 과격한 조치 탓으로 돌렸으며 전쟁의 본질적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2. 광저우 함락과 양쯔강 전역. 기선과 영국 측의 교섭이 결렬된 후 1841년 영국군은 광저우를 공격했다. 황족 출신의 혁산이
이 정역 장군에 임명되어 군대를 이끌었으나 청군은 연전연패했다. 혁사는 광저우에서 백기를 내걸고 군대를 200리 밖으로 후퇴시키며 일주일 이내에 600만 양을 지불하겠다는 굴욕적인 조건을 수락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혁산이 도광제에게 올린 보고였다. 그는 실제로는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군이 영국 기선을 격추하여 침몰시키고 함대를 불태웠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이러한 허위 보고는 최고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려 전쟁의 실상을 왜곡하고 적절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841년 8월 전투가 재개된 후 영국군 약 1만 명은 광둥 지역을 초토화한 뒤 양쯔강을 따라 북상했다. 영국의 전략은 명확했다. 대운하와 양쯔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난징을 점령하면 중국의 전체 물류체계가 마비될 것이었다. 1842년 상하이가 함락되고 7월에는 난징의 방어 핵심 기지인 진강이 함락되었다. 청나라 정부는 영국의 예상대로 항복의 뜻을 내비쳤다. 3. 난징 조약의 체결 1842년 8월 29일 1842년 8월 29일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며 배상금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또한 공행 무역 제도를 폐지하고 관세를 협정세율로 정한다. 이듬해 체결된 호문 조약과 오구통 상장정을 통해 영국은 영사재판권, 치외법권, 편면적 최애국 대우, 외국 군함의 정박권, 조계, 설치권 등을 추가로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전쟁의 원인이었던 아편 문제와는 무관하게 청나라에서 외국 상인의 활동이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토와 관세 자주권, 사법 주권 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난징 조약에는 아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아편 무역은 외면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아편 수입량은 전쟁 이후 오히려 폭증했다. 1844년에는 미국과 왕샤 조약, 망하 조약, 프랑스와 황푸 조약, 황포 조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 이들 조약은 모두 난징 조약에 준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최애국 조항에 따라 한 나라에 부여된 특권이 자동으로 다른 열강에게도 적용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로써 청나라는 서구 열강에 의해 본격적으로 잠식되기 시작했다. 제5장 제2차 아편전쟁의 경과 1856에서 1860 1. 에로 사건과 전쟁의 재발 제1차 아편전쟁의 승리로 개항과 무역 특권을 얻은 영국이었지만 기대만큼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 영국제 면직물은 청나라 시장에서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고 청나라가 아편의 자체 생산을 시작하면서 아편 수출을 통한 수익마저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영국은 조약 개정을 통해 무역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했으나 청나라는 이를 거부했다. 1856년 10월 영국 국기를 달고 있던 중국 선박 에로호가 광저우에서 청나라 관리에 의해 납포되어 선원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은 자국 국기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를 전쟁의 구실로 삼았다. 같은 시기 프랑스도 자국 선교사 오기스트 샤프들랭이 광시성에서 처형된 것을 구실로 전쟁에 참여했다. 이로써 청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두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영불 연합군의 침공과 텐진 조약 1857년 말 영불 연합군은 광저우를 점령하고 북상하여 1858년 텐진에 도달했다. 청나라는 궁지에 몰려 텐진 조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 조약으로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가 허용되었고 10개 항구가 추가로 개항되었으며 외국인의 내지 여행이 자유화되었다.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같은 해 러시아와는 아이온 조약을 체결하여 아무르강 이북의 광대한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해야 했다. 3. 베이징 함락과 원명원의 소실
그러나 청나라가 텐진 조약의 비준을 지연시키고 영불 대표를 억류하는 등 조약 이행을 거부하자 1860년 영불 연합군은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섰다. 연합군은 텐진을 점령하고 베이징으로 진격했다. 한풍제는 열하, 승덕로 피신했고 영불 연합군은 수도 베이징에 입성했다. 이때 영불 연합군은 청나라 황실의 여름 별궁이자 동양 최고의 정원으로 꼽히던 원명원을 철저히 약탈하고 불태웠다. 수십만 점에 달하는 예술품과 보물이 약탈되었으며 3일 밤낮으로 화염이 이어졌다. 원명원의 파괴는 중국인에게 지워지지 않는 치욕적 기억으로 남았다. 결국 1860년 10월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텐진 조약의 내용이 재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오룽, 구룡, 반도가 영국에 할양되었고 배상금이 증액되었으며 텐진의 개항이 추가되었다. 러시아는 중재의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했다. 제2차 아편전쟁은 제1차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청나라의 반식민지화를 결정적으로 가속시켰다. 제6장 삼월리 항쟁과 태평천국 운동 1. 삼월리 항쟁 최초의 민중저항 제1차 아편전쟁 중인 1841년 5월 광저우 인근 삼원리 주민들이 영국군에 맞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영국군이 마을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능욕하자 분노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고 저항한 것이었다. 약 1만여 명의 농민이 참여한 이 항쟁은 비록 영국군의 화력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중국 민중이 외세에 맞서 자발적으로 봉기한 최초의 사례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 2. 태평천국 운동 전쟁이 낳은 대규모 내란 아편전쟁의 패배는 청나라 사회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막대한 배상금과 전쟁 비용의 부담은 세금 증가로 이어져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고 개항장 주변의 경제 구조 변동은 실업자를 양산했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이 폭발한 것이 1851년 홍수전이 주도한 태평천국 운동이었다. 태평천국은 한때 난징을 수도로 삼고 청나라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약 14년간 지속된 이 내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태평천국 운동은 아편전쟁으로 촉발된 사회 모순의 산물이었다. 제7장 청나라의 대응, 양모운동과 그 한계 두 차례의 아편전쟁에서 참패한 청나라는 뒤늦게나마 서양의 군사기술과 과학을 도입하여 자강을 모색했다. 1861년 총리하문을 설립하여 외교 업무를 전담시킨 것을 시작으로 이홍장, 리홍장, 좌종당, 증국번 등 한인 관료들이 주도한 양무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중체서용, 즉 중국의 전통적 체제를 근본으로 3대 서양의 기술을 활용한다는 원칙 아래 진행되었다. 양무운동을 통해 강남 제조국과 같은 군수 공장이 설립되었고 북양함대를 비롯한 근대적 해군이 건설되었으며 전신, 철도, 광산 등의 근대적 산업시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양무운동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의 개혁 없이 군사기술만을 도입하는 피상적인 접근이었으며 보수파의 반대와 관료적 부패로 인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양무운동의 실패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자랑스럽게 건설한 북양함대가 일본에 의해 괴멸당한 것이다. 이로써 청나라 지식인들은 기술 도입만으로는 국가를 구할 수 없으며 정치체제 자체의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의 대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패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지배층의 태도이다. 영토를 할양하고 영사재판권과 관세자주권을 내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청나라 조정은 이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려는 태도가 사회 지배층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난징 조약조차도 천자가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해석했을 정도로 중화 사상의 관성은 뿌리 깊었다. 결국 청나라가 진정한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변혁에 나선 것은 아편전쟁이 아니라 그로부터 반세기 후의 청일전쟁 1894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제8장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1. 일본에 대한 영향 위기의식과 메이지 유신 아편전쟁의 소식은 일본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일본의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매우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네덜란드는 전쟁의 원인,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경력, 전투 기록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전달했으며 네덜란드 국왕 빌럼 2세가 직접 세계 정세를 설명하고 개국을 권고하는 친서를 쇼군에게 보내기도 했다. 막부는 이에 즉각적인 대응을 보였다. 종래 외국선을 포격하여 쫓아내던 강경한 태도를 바꾸어 1842년 외국선에 물과 땔감을 제공하기로 하는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위원회 해국도지 등 아편전쟁 관련 저수를 통해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청나라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결국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내양 이후 개국으로 이어졌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본적 변혁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본이 서양 열강에 의해 강제 점령당하지 않고 스스로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편전쟁이 교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개혁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제2차 아편전쟁이 추이를 파악한 일본은 1858년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관세율 협정, 영사재판권, 일방적 최애국 대우 등을 포함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과정에서 막부 최고 관리인 다이로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250여 년간 유지된 막부 체제가 근본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했다. 쇼군파와 조랑파 사이의 갈등은 내전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개혁파의 승리로 끝나면서 메이지 유신이 가능해졌다. 아편전쟁 당시 중국과 일본은 모두 봉건제를 시행하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근대화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린 것은 권력 엘리트들의 개혁 의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조선에 대한 영향, 인식의 지체와 동학의 탄생. 반면 조선의 대응은 일본과 크게 달랐다. 헌종 6년, 1840, 조선은 청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여 서양과의 관계를 탐문했으나 청나라 측은 체면을 의식하여 영국의 침략을 변경의 소란 정도로 축소하여 전달했다. 세도 정치로 정치적으로 부패해 있던 조선 조정은 이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제1차 아편전쟁이 충격적 현실이 국가적 위기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야 조선 백성들 사이에 서양 열강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었다. 조선도 서양인들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이러한 불안 속에서 1860년 최재우,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다. 동학은 서학, 즉 서양 문물에 대항하는 동양적 사상체계를 표방하며 급속히 세력을 확장했고 훗날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조선 말기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 세계사적 의해 서세동점의 개막 아편전쟁은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이 전쟁의 결과 유럽 열강의 국력이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제국마저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중화 질서를 정점으로 한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체계는 해체되었고 그 자리를 서양의 조약체제와 만국공법의 질서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아편전쟁은 또한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위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마약 밀수를 금지하려는 주권 국가의 무력을 동원한 것이었다. 글래드스턴의 탄식처럼 영국 의회에서조차 전쟁의 명분이 불순하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윤리적 양심을 압도한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이중잣대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식민 지배의 전형적 패턴이 되었다. 나아가 아편전쟁은 불평등 조약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난징 조약에서 시작된 불평등 조약의 연쇄는 이후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1854년 미일와 친조약과 1858년 안세이 조약을 통해,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유사한 불평등 조약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는 모두 아편전쟁이 열어놓은 서세동점의 물결이 동아시아 전역을 관통한 결과였다. 최애국 조항의 연쇄적 적용으로 한 나라에 부여된 특권이 자동으로 다른 열강에게 확대되는 구조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조직적으로 잠식하는 도구가 되었다. 제9장 결론. 아편전쟁은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청나라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종속되는 처지에 놓였고,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중화 질서는 결정적으로 동요했다. 홍콩의 할양, 불평등 조약의 체결, 열강의 조계 설치는 중국이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는 과정의 서막이었으며, 이후 청일전쟁, 의화단 사건, 신해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근대사가 전개되었다. 아편전쟁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이후 역사의 향방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다. 일본은 아편전쟁의 교훈을 발빠르게 수용하여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본적 변혁을 이루어냈고,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강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청나라는 패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상적 개혁에 머물렀으며, 조선은 정보의 지체와 정치적 부패로 인해 변화의 필요성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다. 권력 엘리트들의 대외인식과 개혁 의지의 차이가 국가의 미래를 갈라놓은 것이다. 오늘날 아편전쟁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이 마약 범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고수하는 것은 아편전쟁의 치욕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역사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의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아편전쟁은 강대국의 경제적 이익이 약소국의 주권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과 제도의 혁신 없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준엄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임칙선은 비록 전쟁의 결과로 파면되고 유배되었으나, 그가 호문에서 아편을 소각한 행위는 오늘날 국가 주권과 민족 자존의 상징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은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사에서 아편전쟁의 굴욕을 언급하며 민족 부흥의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아편전쟁은 중국 근현대사의 출발점이자 오늘날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열쇠이기도 한 것이다. 이 역사의 교훈은 과거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지만, 과거를 망각한 자에게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편전쟁은 웅변하고 있다.